평소에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주행을 했을 정도로 푹 빠져 있었고 그만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2019년 1월 1일 새벽에 해당 드라마 홈페이지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90개의 글이 게시될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줄여서 의협에서 해당 드라마 측으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도대체 드라마에 무엇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드라마 속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의사를 칼로 위협하는 장면이 방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묘사할 수도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있을 때 폭력을 써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이런 드라마의 장면이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는 환자가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을 코믹한 느낌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드라마를 봤던 저도 상황에 맞지 않는 배경음악과 묘사 방법에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날과 실제 드라마가 방영된 날 사이에 약 한 달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드라마 방영 후에 한 달쯤 됐을 때 이렇게 게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의협에서 보냈다는 공문도 이 시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한 달이라는 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8년 12월 31일) 서울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 지하 응급실에 한 남성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출혈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함께 급히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가슴 부위를 포함한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손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성 환자는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은 늘 심각한 외상을 입고 오는 환자들로 붐비지만 이 환자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자가 심각하게 다친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이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가까운 곳에서 응급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릴 수 없었을까요? 그날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 이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는 늦은 오후까지 환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경 한 남성이 예약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찾아와 외래 접수를 신청합니다. 곧 진료실로 향한 남성은 그렇게 임세원 교수의 마지막 환자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임세원 교수는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 박씨 때문에 의사로 살아갈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임세원 교수가 있었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진료실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위협을 느낀 임 교수는 진료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옆 진료실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옆 진료실로 몸을 피했고요. 곧바로 복도로 문을 열고 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를 쫓는 사람은 33cm의 흉기를 들고 있던 박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를 피해 약 40m가량을 도망치던 교수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끄러졌고 그 틈을 타 거리를 좁힌 박 씨는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임세원 교수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당시 출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 31살의 가해자 박씨. 비극의 12월 31일 마지막 환자였던 그는 몇 달 전 임 교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가족의 동의하에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내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다. 머리에 소형 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나는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라며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많은 이들이 우려하기도 했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악의 경우 심신상실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33cm의 칼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향했던 점과 일부러 대기 환자가 없는 시간을 틈타서 진료를 받은 점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도 그 부분의 무게를 실었지만 사실상 계획 범죄라고 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심신미약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남역 살인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폭력적인 사건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임 교수와 간호사들에게 병원은 안전한 곳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연말이기에 조금은 특별한 보통 날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2017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의료인 폭행, 협박 등으로 신고 고소된 사건은 893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안전장치 부실.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실 내에 대피 공간이나 긴급벨이 있긴 하지만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환자가 이런 식으로 칼을 들고 덤비면 어느 누가 민첩하게 몸을 피하거나 긴급벨을 누르고 보안요원이 올 때까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도 간호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오기 전까지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진료실 내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흉기 자체를 병동 내에 아예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병원에서는 정신과를 포함한 일부 과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만 병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다른 과에 비해 환자로부터 폭행이나 위협을 당할 확률이 3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로 외래 진료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타과에서는 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들이 동반을 하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정신과는 오로지 의사와 환자 2사람만이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누군가 범죄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일반 진료실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진료실 모두 같은 가능성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 종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40대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 이외에도 의료진이 환자의 폭언이나 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일들은 하루에 2회에서 3회꼴로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직업에 회의감마저 들게 만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은 영상의 내용 자체로 의사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묘사한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고 웃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보호받지 못한 의사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순식간에 동료와 가족들은 그를 잃었습니다. 임세원 교수는 위협적인 순간에서도 동료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옆 진료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고요. 달려가면서도 2번씩 멈칫거리고 뒤를 돌아보며 간호사들이 잘 도망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만약 전속력으로 도망쳤다면 이런 비극까진 없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임 교수의 가족들은 이 CCTV 영상을 평생 기억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기억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가슴으로 이해해주는 의사였습니다. 자신이 과거 우울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시기를 고백하면서 환자들에게 힘이 되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쓴 성실한 학자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세원아 우리 아들 올바르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신경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날 병원 외래 접수 마감은 5시였습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 예약도 없이 진료를 받겠다고 찾아온 박 씨를 충분히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 교수는 늦게라도 자신을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기나긴 치유의 여정에 동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계속해서 판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 박 씨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본 뒤에 댓글을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